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5일이네요. 일요일이고 이번 이제 DX 코리아 2022죠. 거기를 제가 하루 이틀 다녀왔습니다. 집도 멀지 않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새롭게 뭐 재밌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벌써 뭐 KF21 항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외 추가로도 몇 편을 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좀 저도 이번에 기회가 돼서 새롭게 좀 파악된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의미하는 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 기갑 엔진, 기갑 세력의 우리 주요 기갑 우리 전력의 그 엔진과 파워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STX 엔진에 계신 연구자분이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 외에 뭐 사진 속에 나와 등장하는 여러 장비들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아낌없이 정보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 파워팩 하면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아시고, 또 육군 전력의 또 대표적 상징성을 가진 K2 전차, 요즘 수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 파워팩 국산화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워팩 구성에 대한 그림이죠.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변속기예요. 변속기고 이제 1,500마력을 감당할 수 있는 변속기예요. 그 자동 변속기고 전진 6단, 후진 3단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S&T 중공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장착은 되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1,500마력짜리 국산 엔진이에요. 원래 두산에서 개발하다가 두산 인프라코어인가 그럴 거예요. 그 회사가 이제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으로 인수가 됐죠. 현재는 현대중공업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있는 엔진이에요. 12기통 1500마력짜리 엔진. 이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편하게 확실하게 만드는 곳은 지금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탑 랭커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으로는 냉각 시스템이죠. 우리 뭐 순행식이니까 라디에이터가 있고 뭐 그게 관련된 장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파워팩이 되는 것인데, 뭐 냉각 시스템 자체는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은 국산화됐고 지금 K2가 이제 3차 양산 중이죠. 그리고 4차 양산이 예정이 돼 있죠. 100에서 200대 가량. 자, 3차 양산까지는 엔진 이제 아마 2차 양산부터인가, 3차 양산부터가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초기분에는 이제 독일의 엔진이 들어갔고 2차나 3차부터는 국산 엔진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변속기는 거의 이제 안타깝지만 따라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현재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돼 있어요. 잡종이죠. 엔진은 국산, 변속기는 렌큰가 하는 독일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는 SLT 부스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 거기 계신 담당자분께서도 상세한 제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자, 이게 S&T 중공업이 개발 중인 거죠. 현재 이제 군에서 채택은 안 됐지만 K2 변속기예요. 이게 변속기인데 K2의 3차 양산에 장착하는 데는 지금 성사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4차 양산이 곧 시작될 거니까 거기에는 이걸 꼭 넣고 싶어서 많은 이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성과가 있어서 K2 전차 4차 물량 양도 많잖아요. 그때 한 100에서 200대 가량이니까 거기에 이 변속기가 들어갈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도 드렸어요. 체코에 아니 폴란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량도 가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현지에서 생산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주 계약자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즉 현대가 현대 로템이 어떤 변속기를 선정하느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조만간 시작될 그 4차 양산에서 이 변속기가 채택이 되게 되면 현대 로템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 그 기간 동안이 추가로 테스트도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S&T 변속기의 앞날에 큰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그것이 S&T 중공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내고 또 키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더 크게는 S&T 그룹 전체에 브랜드 마케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S&T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그렇지만 숨통이 트인 부분이 있었죠. 알타이 전차에 지금 이제 터키가, 본인들이, 이제 외국에 수입하려고 그러다가 독일에서 수입 허가가 아마 안 떨어진 것 같죠. 알타이 엔진, 저기는 우리 설계도만 파는 거잖아요. K2.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 전차의 개발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파워팩을 사기로 했다라는 그 기사예요. 여기에 S&T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정부 자금도 투자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허가를 해줘야지 우리도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업체도. 예.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엔진과 변속기를 수출하기로 했다. 예. 특히 우리는 이제 만족 못했다. 조금 더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특히는 급하기 때문에 우리 걸 사가지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S&T 입장에서는 판매고도 올리고 또 뭐랄까 생산을 하면서 누적되는 그런 노하우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 눈에 띄는 재밌는 부분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죠.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터키 정부가 요구하는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이에요. 요구하는 알타이 탑재 파워팩 성능은 K2 흑표의 70% 수준인 만큼 S&T 중공업의 변속기도 이 기준을 무난히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변속기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특히 알타이 전차가 우리 파워팩을 사간다 했으면 우리 국산 엔진도 사가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정부가 요구하는 파워팩 엔진의 성능이 70% 수준이라는 거예요. K2에. 그러면 이게 1000마력대예요. 1000마력 정도예요. 1500마력이 70%니까. 예. 그러면 자, 이게 알타이 전차는 우리 K2보다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문 기사는 이렇게 돼 있지만 터키가 이걸 요구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나 뭐 다른 이제 국방 강국에서 가끔 쓰는 방법이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출할 때는 내수용과 다르게 약간 디튠 또는 다운그레이드해서 판다는 그런 부분들이 익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T80 전차 들어올 때 옛날에 불곰 사업으로 그냥 러시아 내수용으로 만든 걸 그냥 우리한테 그냥 줘가지고 우리가 놀랐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특히 정부가 70%짜리를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100%짜리는 팔 수 없다라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K1 계열의 엔진, K1 전차, K1A1도 있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국산화가 됐더라고요. STX 엔진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K9 자주포 엔진도 국산화가 됐더라고요. 그것도 STX 엔진에서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는 완료가 됐고 추가적인 테스트 기간 해서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K1 전차는 뭐 거의 끝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 들어간 엔진들이 기존의 것은 전부 다 독일제 MTU 엔진이거든요. 그걸 라이센스를 갖고 국내에서 생산을 했던 업체가 STX예요. 여기서 국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국산의 내용이 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뭐냐면은 기존 이제
K1 전차 계열들이 이 엔진의 외형에 맞춰져 있고 변속기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엔진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외형은 체력도 그렇고 기존 독일제 엔진이랑 똑같습니다. 예, 무게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국산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벽은 뭐냐면은 STX는 사실은 선박용 엔진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디젤 엔진, 대형 디젤 엔진에는 어떻게 보면 특화된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이 전차나 자주포 엔진은 상당히 작은 거예요. 조금 모순 되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 독일의 특허를 회피했어야만 됐다고 해요. 외형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그 부분이 키예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회피가 필요했던 부분이 실린더의 최적, 내경, 길이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을 특허 회피를 위해서는 새롭게 설계를 했었어야 됐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바뀌면 엔진의 특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같은 배기량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튜닝하는 부분에서 이제 엔진 개발 전문 회사로서의 노하우가 좀 많이 소요됐다.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사양을 다 비교한 거예요. 다 STX 부스에 전시된 자료를 제가 찍은 거니까 엔진 만드시는 회사에서 한 거니까 가장 정확한 자료겠죠. 기존 계열을 보면은 왜 K1이나 뭐 K1 A1 또는 A2 거기 들어가는 거죠. 이 기존에는 MTU에 MB871 KA501 엔진이 들어갔죠. 1200마력짜리였어요. 1200마력짜리. 8기통이고. 이거를 한국에서 국산화 시키면서 개량하면서 나온 것은 뭐냐? 이 마력수가 좀 올라갔어요. 1360마력. 예. 그죠? 외형은 똑같아요. 디멘전 보시면은. 무게는 살짝 늘어났어요. 역시 8기통이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걸 뭐 국산화했다는 건 대단히 이제 박수 칠 일이죠. 예. 그러면 이걸 왜 국산화를 했을까? K1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추가로 많이 생산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K1은 뭐가 있습니까? 개량이라는 이슈가 남아있죠. 계속 개량해야 되는데 개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부분 전차가 개량이 되면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서 무게가 무거워지는 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예. 그래서 기존 1200마력 엔진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기동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동력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의 고사양의 엔진, 그렇지만 기존 엔진 룸을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폭 들어갈 수 있는 크기도 똑같은 엔진. 예, 거기에 이제 STX 엔진에서 이걸 1360마력으로 만든 이유는 거기에 있다. 예. 이거 한 번 정도 개량해서 쓰면은 뭐 그 다음 전차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생각은 그거다. 그거 확신도 없이 군에서 써주겠지 싶어서 돈 몇백억 들여서 개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또 그 개발비의 상당 부분은 또 정부에서 오는 돈이고. 예,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을 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K1 전차의 개량형의 기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같은 크기에 그렇지만 더 강한 출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을 개발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기회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추측한 데는 틀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면 K2 전차는 왜 STX에서 안 했을까? K2 엔진 국산화가 되기 전에 그 독일 엔진을 라이센스해서 만들어서 넣었던 회사가 STX예요. 그리고 좀 K1 엔진도 국산화 여기서 했죠. STX에서 K9 자주포 엔진도 여기서 국산화했어요. 그러면 K2 전차 국산화도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STX에서 하면 딱 맞았을 텐데, 예, 그거는 이제 기존 독일 회사와의 계약 관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STX의 내부적인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봐져요. 여러 복잡한 이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게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서 그걸 해냈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특징이 모든 것을 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정보의 벽이 되게 얇아요, 회사 간에. 그래서 K9에서 얻은 그 자신감, 정신적인 자신감, 그리고 기술적인 특징, 왜냐하면 다 같은 회사 엔진이거든요. 이게 마력이 좀 달라서 그렇지 8기통, 뭐 12기통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K2 전차 1500마리짜리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얻었던 노하우가 STX 쪽으로 왔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부인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취지 이야기를 했을 때. 자, 그래서 STX 엔진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하게 됐다. 예, 당연히 이때까지 닦아왔던 노하우가 있었겠죠. 그리고 자주 국방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방산 기갑 전력들이 해외로 수출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엔진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K9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엔진을 국산화해야 되겠죠. 예. 이제 STX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런 기회를 다른 회사에 주고 싶지는 않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선구자가 또 하나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자, K9 자주포죠. 이게 또 이제 MTU의 K500 엔진인데 이게 1000마력짜리 엔진이에요. 그래서 향후 K1 개량이 이미 이제 내년 얼마 있다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 버전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중량이 조금씩 증가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1000마력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과 업계에서. 그래서 이 엔진을 국산할 때 그러지 않았으면은 마력수를 높여서 엔진을 개발했을 거예요. 당연히 아까 K1 전차 엔진처럼 이것이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50톤대 정도 올라가더라도 1000마력짜리 엔진은 자주포에서는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이제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국산화 엔진이에요. STX에서 개발한 거고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1000마력이고 이걸로 봐서는 이제 8기통 엔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순서가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개발의 막바지에 있다 이렇게 봐지고 내년 정도 되면은 그 다이나모 같은 데 걸어서 일단 출력 테스트 이런 걸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하고 뭐 그러면서 약간 내구도 시험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그게 그 단계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환경 시험 같은 걸 하게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아마 한 1년, 2년 정도 더 소요될 것 같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STX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최신 국산화된 가장 최신 엔진이 아닌가.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뭐 이렇게 되면은 몇 년 안짝이면은 뭐 K2도 그렇고 뭐 거기도 변속기가 지금은 변속기는 사실 수출 제한에 있어서 크게 큰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변속기 국산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 미국제 앨리슨 변속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K2 같은 경우에도 변속기 가지고 특정 국가에 팔지 말라 이렇게까지 시비를 걸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독일도. 뭐 자기들 당연히 기준이 있겠죠.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우리도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수출한다고 하면 예. 자, 그거는 뭐 그거 갖고 시비를 걸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기 변속기는 그렇게 수출 제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K9 자주포도 엔진을 개발하되 변속기는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없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슬라이드부터는 기갑 장비는 기갑 장비도 있고 아니기도 하지만 우리 군에 바퀴 달린 엔진 달린 그런 이제 차량들의 오늘 주제와 상관된 부분들을 짤막짤막한 내용들이 있어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흥미있게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사진 속의 기아인데 중형 전술 차량의 실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부에서 시험의 막바지 단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차를 굴리면서 마지막 성능 확인, 개선 작업.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정도는 이제 군에서 시험을 할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있다 양산이 시작되겠죠. 2024년인가 양산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2.5톤짜리예요. 그 중에 작은 거죠. 자, 이거는 28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장착한 버전이고요. 그저 옆에 보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소형 전술 차량의 차대예요, 이게. 그 옆에 카고 트럭이 있어서 저희 카고 트럭도 뭐 신형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차대는 또 신형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기본 차대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차대만 광고를 하냐 이렇게. 그래서 기아 측 담당자분의 말씀은 해외 시장에 이렇게 가봤더니 그쪽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국내 개발 쪽에다가 전달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소형 전술 차량에
이게 소형 전술 차량의 차대거든요. 소형 전술 차량의 차대가 아주 튼튼하고 마음에 든다. 그 만족감에 대한 시장 반응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자 나라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 차대만 수입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대요. 차대만. 예. 뭐 이게 저렇게 차의 핵심이잖아요. 내구성의 핵심이죠. 이 보는 그대로 이것만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뚝딱뚝딱 해서 만들겠다는 거, 이 위에 얹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해외 바이어를 위한 관심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외국 손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차대다. 이 차대 자체가 특별한 건 하나도 없다. 예. 예. 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225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들어가죠. 자, 이것도 이제 소형 전술 차량의 카고 버전이에요. 아직 국내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막 색 도색한 게 보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돼 있는 파생 차량 중에 차종 중에 하나예요. 아직 생산은 안 됐고, 근데 이걸 꺼낸 건 뭐냐면 색깔도 사막 도색으로 한 거는 좀 전에 그 샷시 보여드렸잖아요. 자,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 이 차량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카고 버전, 우리나라 군에서는 이미 이제 카고 버전에다가 사람을 탑승시키는 것은 이미 약간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뭐 응급 상황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은 탑승 구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더 선호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탑승자가 4명이 탑승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탑승자 공간을 만들므로 해서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 군은 이걸 선호한다는 거죠. 사람은 여기 타고 짐은 뒤에 실는다 이거죠. 예, 이게 카고 버전인데 이 차종에 대해서도 중동 국가에서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관심 있을 만한 걸 꺼내놓은 거예요. 기아에서. 예, 이 카고 버전하고 샤시. 예. 자, 그 외에 제가 우연히 여기 사륜형 대공포를 소개하는 분하고 제가 말씀을 제법 나눴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건 뭐 다른 데서도 나올 수는 있지만 오늘 주제에 맞는 게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이게 퍼블릭 데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분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많이 왔어요. 그런데 말씀드릴 주위에 또 지나면서 들어보면은 이게 뭐 아빠 회사에서 맞는 거야, 내가 맞는 거야, 내가 옛날에 탔던 거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여기 자기 애기들한테 소개하면서. 그래서 이 차륜형 대공포를 소개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갓 배치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한 분 한국 타이어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이 위에 타이어가 전부 다 미쉐린 타이어냐, 예, 이게 문제 제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미쉐린 타이어가 맞아요, 전부 다. 예, 차륜형 대공포 미쉐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 크기가 이게 20인치 휠이고 폭이 365고 80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봤으는 차륜형 장갑차하고도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미쉐린 타이어를 쓴다. 그래서 왜 한국 타이어를 안 쓰느냐? 타이어 회사 다니는 분이 말씀하셨다는데 그분들이 그 말을 듣고 내부적으로 아마 여러 날 행사를 했으니까 파악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양에 한국 타이어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보면 되게 소량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어떤 범용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성,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말로 있죠, 애살이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특징, 예.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뭐랄까 친근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의 성격. 예. 우리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어떤 근성, 예, 이런 거 보면 꼭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 특히 자기가 관여되는 부분에 있었으면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관여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내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예. 그래서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좀 저한테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차종을 보면서도 타이어를 한번 보게 됐어요. 거기 보면은 105mm 국사포에 를 차륜화시킨 트럭에 5톤 트럭에 실은 거 있잖아요. 그 타이어는 국산이에요. 그 트럭은 우리 존재한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런데 천무 다연장이 옆에 있어. 이게 천무 다연장 타이어를 제가 찍은 거거든요. 이것도 미쉐린 타이어예요.
그런데 크기가 제가 한국 타이어를 위해서 여기까지 두 개가 다 되나? 예, 그럼 그러면 한국 타이어에서도 신이 나서 찍을 텐데. 왜냐면 한 사이즈 만들어서 여러 군데 팔 수 있으니까 하고 봤더니 크기 좀 큰 거예요. 20 시리즈긴 한데 폭이 약간 365인가 그랬는데 맞나요? 365? 이게 395고 85 시리즈예요. 근데 같은 류의 타이어겠죠. 예, 그러면 뭐 사이즈는 몇 개 버전으로 만들 수 있겠으니까 한국 타이어에서 이게 하기로 했다는 것은 차륜형 대공포뿐만이 아니라 차륜형 장비들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 타이어들을 전체 한국 타이어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DX 코리아에서 새롭게 알게 된 우리 기갑 장비들의 엔진 그리고 파워팩 그 국산화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